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래테크사의 높다란 건물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저 위 임원실 근처에서 들려왔죠. 순간 이현우는 손에 든 대걸레질을 멈췄어요. 늦은 밤 서버 돌아가는 소리, 머리 위에서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그 한 번의 날카로운 파열음에 다 먹혀버리는 듯했죠. 마치 도시 전체가 고통에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이내 정적이 흘렀고 뒤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문이 삐걱기며 열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깼죠.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또 잊힌 배송상자나 동료 미화원을 예상하면서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두 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한 여자가 상처 입은 사슴처럼 비틀거리며 들어섰죠. 회사에서 신던 킬힐은 사라지고 잘 재단된 재킷은 어깨 부분이 찢겨 있었어요. 선명한 하얀 블라우스 한쪽은 검붉은 얼룩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현우는 그걸 보자마자 피라는 걸 알아챘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실크 스카프에 뭔가 감싸준 채였어요. 한때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얼음장 같은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커다랗게 휘둥그레져 광기에 가까웠어요. 차은서, 미래테크의 젊은 대표이자 유망한 사업가인 그녀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된 듯 보였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마치 유령에게 쫓기다 겨우 도망친 사람처럼 금속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30층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자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죠. 은서의 무릎이 꺾였어요. 현우는 그녀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팔꿈치를 붙잡았죠. 하지 마세요. 그녀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날 돕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충분히 알아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비싼 블라우스에 피를 흘리고 있고 미화원 엘리베이터에 숨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추려지죠. 그녀는 그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건조하고 재미없고 툭툭 끊어지는 웃음이었죠. 이게 무서워요? 아니요. 그가 말했어요. 그녀를 부드럽게 뒤집힌 청소용 양동이에 앉히면서요. 하지만 좀 웃지 않으면 아마 소리 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어 마일 떨어진 곳에 제 아이가 자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는지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했죠. 경보도 경비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콘크리트가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와 머리 위 형광등이 꺼질까 말까 고민하는 듯 깜빡이는 소리뿐이었죠. 날 두고 가세요. 은서가 스카프에 감싼 물건을 여전히 꼭 쥔 채 말했어요. 그들이 찾아올 거예요. 전 그냥 나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최선이었어요? 현우가 눈썹을 치켜떴어요. 미화원 통로 말이요? 내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맹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문을 가리켰죠. 골목길로 통하는 직원 출구가 있는데 은행나무길로 이어져요. 카메라도 오래돼서 절반은 작동도 안 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업고 가드릴까요?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혼란스럽거든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쳤을 뿐이고 한때 하늘을 날아다니던 사람이 기어다니는 걸 보는 게 싫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죠. 그녀의 눈 뒤에서 뭔가 변했어요.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깜박였죠. 어쩌면 알아차림, 어쩌면 후회. 그럼 당신은 항공우주 분야에 있었군요. 그가 눈을 깜빡였어요. 네? 제가 해고 전에 당신 파일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안정되었죠. 이현우, 시스템 개발자, 새벽별 프로젝트 때 내부 고발자 중 한 명. 당신은 업계에서 완전히 외면받았고 결국 여기로 온 거군요. 긴 침묵이 흘렀고 깜빡이는 전등만이 그 침묵을 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직원 출입문을 열었어요. 가요. 그가 말했죠.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니까요. 얼마 후 철로 근처 현우의 소박한 집에 있는 거실은 작고 따뜻했으며 중고서적, 먼지 쌓인 망원경, 그리고 벽에 붙은 수채화 그림으로 어수선했어요. 그 그림에는 이서연 5살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죠.
은서는 낡은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 머그잔을 들고 있었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현우가 일어났어요. 돌아가서 자, 아가. 한 여자아이가 코너에서 머리를 내밀었는데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후광처럼 보였어요. 잠옷은 너무 커 보였고 스케치북을 꼭 쥐고 있었죠. 그녀는 은서를 빤히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아줌마 나쁜 사람이에요? 은서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현우가 딸아이 옆으로 다가섰어요. 아니,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꼬마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안에는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도깨비와 그 옆에 날개 달린 여자가 그려져 있었죠.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무서우면 날아가라고요. 은서는 말문이 막힌 채 눈을 깜빡였어요.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죠. 이름이 뭐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어요. 서연이요. 예쁜 이름이네.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이름 짓는 것보다 사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고는 아빠에게로 돌아섰어요. 배고파요. 자정이 넘었잖아. 현우가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너 노구리 될라. 은서는 그들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이 느려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무릎에 놓인 물건을 내려다봤어요. 타고 오는 동안 스커프가 느슨해져 있었죠. 약간 긁힌 검은색 하드드라이브에는 마커로 진실이라는 단어가 휘갈겨져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다시 복도에서 서연이가 그림을 들고 소파 쪽으로 달려왔어요. 또 그렸어요. 그녀가 수줍게 내밀었죠. 그 그림은 은서가 지친 눈빛의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모두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연이가 망설였어요. 이거 가질래요? 은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웃더니 잠시 멈춰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빠! 그녀가 플라스틱 카드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이모 주머니에 있었어요. 현우는 그 배지를 받았어요. 차은서의 미래테크 출입증이었죠. 뒷면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이사회 회의 후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현우는 얼어붙었죠. 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딘가 밖에서 어렴풋이 자박자박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죠. 현우가 먼저 움직였어요. 조용히 한 손으로 복도불을 끄면서 다른 손으로는 서연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죠. 은서는 하드드라이브를 더 꽉 움켜쥐었어요. 조용히 해요. 현우가 속삭였어요. 뒷문은 빗장이 잠겼지만 앞문은? 난 사라지는 법을 알아요. 그녀가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눈빛으로 물었죠. 정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신발을 벗고 손대지 않은 차 머그잔을 그에게 건넨 뒤 소리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죠. 그것은 숨는 사람의 침착함이 아니었어요. 이런 순간들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의 근육 기억이었죠. 현우는 그녀가 떨어뜨린 아이디 배지를 주워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문에서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노크가 아니라 교칙적이고 의도적인 패턴이었죠. 현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현관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 틈새로 엿봤죠. 숫색 코트, 검은 장갑을 낀 남자. 먹을 것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두 번째 인물이 울타리 옆에 서 있었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지목 라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난 서연이를 맡을게요. 그가 은서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30초 남았어요. 화장실 창문이 울타리로 이어져요. 캔을 밀어서 꺼내고 조용히 뛰어내려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죄책감을 엿볼 수 있었죠. 이런 일이 날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현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요. 진실은 연기 같아서 사라질 것 같지만 틈을 찾아내죠.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치더니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에 이어 뒷마당에서 아주 조용한 쿵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서연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서연이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그들이 이모 때문에 온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이모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옆에 앉아 그녀의 뺨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녀는 악당이 아니야. 그저 자신과 남들에게 거짓말하는 걸 멈춘 사람일 뿐이지. 서연이가 속삭였어요. 그거 무서워요. 응, 현우가 나지막에 대답했어요. 가장 용감한 일들이 보통 그래. 해가 뜰 무렵 하늘은 부드러운 강철빛이었어요. 현우는 부엌에 맨발로 서서 뜨거운 블랙커피 머그잔으로 손을 녹이고 있었죠. 은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축축한 곱슬머리가 얼굴 주위로 흘러내렸고 한때 그의 아내 것이었던 낡은 플라넬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잘못 착지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죠. 발목을 삐었어요. 그가 그녀의 발을 가리켰어요. 얼음 가져다 줄까요? 괜찮아요. 내 담요에 피가 묻잖아요. 그녀는 절반은 불쾌하고 절반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현우는 그래도 그녀에게 한 잔 따라주었죠.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집은 조용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화물열차 소리와 이웃집 개의 가끔 짖는 소리 외에는요. 왜 여기로 왔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이 많은 곳 중에. 은서는 컵속을 응시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순간이거든요. 누군가가 제 눈을 마주보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때가. 현우는 눈썹을 치켜떴어요. 그건 기준이 너무 낮은데요? 어쩌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움찔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진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피를 흘린 거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건 공평하네요. 그가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드라이브에 뭐가 있죠? 잠시 멈칫하더니 데이터 유출, 내부 메모, 거래 기록, 미래테크가 예측 데이터를 조작해서 경쟁사를 방해하고 정치자금 흐름을 조절하고 반대자들을 재배치했다는 증거요. 재배치? 사라지게 하고 매수하고 배리를 모함하고. 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내가 그들의 나침판이었죠. 그녀가 말을 써요. 그들이 바늘을 자화시켰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시적이네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때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긴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어요.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죠. 우리 엄마도 작가였어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내는 조종사였어요.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비엔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가 눈을 부드럽게 뜨며 말했죠. 하늘이 또 다른 교실이라고 말했죠. 은서는 팔짱을 더 꽉 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이 그녀를 좌초시켰어요. 그가 대답했죠. 예산 삭감, 그리고 소송이 시작됐죠.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폭풍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녀가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제가 만든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아니요, 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제 속에서 무엇이 자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은서는 조용해졌어요. 그러고는 코트에서 드라이브를 꺼내 그들 사이의 탁자에 놓았죠. 이걸 공개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익명으로. 언론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요? 그녀가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진실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요. 현우는 드라이브를 응시하더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요. 그가 말했어요. 마치 당신 목록의 마지막으로 깨끗한 이름처럼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죠. 그냥 제가 아직 믿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복도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모 아직 안 날아갔어요? 은서는 눈을 깜빡였어요. 현우는 웃으며 탁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죠. 아직 아니야, 아가. 하지만 거의 준비된 것 같아.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부드러운 비스듬한 광선으로 스며들었어요.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어딘가 갈 곳이 있는 듯했죠. 은서는 그의 플라넬 셔츠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울타리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림자 자체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아침에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그녀가 복도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림 그릴 때만요. 현우가 커피를 따랐죠. 그때는 세상이 그녀에게서 사라져요.
은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겠네요. 10분 후 서연이가 양말만 신은 발로 나타났어요. 곱슬머리는 꿈의 폭풍처럼 헝클어져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직 믿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복도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모 아직 안 날아갔어요? 은서는 눈을 깜빡였어요. 현우는 웃으며 탁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죠. 아직 아니야, 아가. 하지만 거의 준비된 것 같아. 그녀는 접힌 종이를 두 손으로 아주 귀한 보물처럼 들고 왔어요. 이모 또 그렸어요. 그녀가 은서에게 말했죠. 근데 이번엔 날개를 달아줬어요. 은서는 눈을 깜빡였어요. 왜? 어제 이모가 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거든요. 현우는 문간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그들에게 등을 보인 채로요. 은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날개가 그걸 고쳐준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서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날개는 사람들이 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은서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고 종이를 받아들였어요. 마치 손가락이 데일까봐 조심하는 듯이요. 스케치한 자신의 모습은 옥상에 서서 팔을 버리고 있었고 등에는 삐뚤삐뚤하지만 단호한 날개가 달려 있었죠. 하늘은 어지럽고 별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게 모든 걸 뒤에 남겨두는 건 줄 알았어요. 은서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쩌면 그냥 모든 걸 더 높은 곳에서 보는 걸지도 몰라요. 현우가 부엌에서 크고 의도적인 기침을 했어요. 자, 철학자님, 코트 챙겨라. 버스 15분 후에 올 거야. 서연이가 깡충깡충 뛰어나가자 은서가 그에게 돌아섰어요.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요. 다른 누구와도 다르죠.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시스템에 잃었고 마음속에 망원경을 가진 예술가를 얻었죠. 그가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시더니 컵 위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있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첫날 밤에 구운 치즈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아요. 은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쫓기지 않거든요. 그 말은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현우는 카운터에 기대어 뒤로 젖혔죠. 계속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죠. 3년 동안요. 다른 도시, 가짜 이름, 온전한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쪽짜리 진실만 말했지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죠. 그저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봤어요. 지금은 숨쉬고 싶어요. 비록 불타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가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작게 시작해보죠. 정오가 되자 은서는 현우의 현관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걷는 법을 배운 이후로 고장나 있었던 낡은 벤치 프레임을 사포질하고 있었죠. 육체노동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없던데요? 그녀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치료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벤치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뭔가를 고치는 거니까요. 그녀가 그를 쳐다봤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누군가 들을 때만요? 은서는 잠시 멈췄다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내가 더 망가뜨리면 어쩌죠? 그럼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그녀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망가뜨리지 않은 뭔가를 만든 지는 오래됐어요.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걸 만들 때가 된 걸지도요. 그날 밤 서연이가 잠자리에 들고 현관 불빛이 나방들과 함께 부드럽게 윙윙거릴 때 은서는 현우가 고물상에서 복원한 라디오 콘솔 옆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손잡이들을 만져봤죠. 오래된 황동, 광택이 나는 모서리들. 인상을 줄여 만든 게 아니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었죠. 현우가 차 머그잔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드라이브를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에요? 그가 물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현관 불빛의 낮은 윙윙거림이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죠. 시민 언론도 없고 탐사보도팀도 없어요. 그래도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날 밤 서연이는 학교 숙제로 쓴 시를 그들에게 읽어주며 놀라움을 안겨줬어요. 이 시의 제목은 기다리는 의자예요. 그녀가 연극적인 엄숙함으로 선언했죠. 현우가 웃었어요. 추리극 같네. 은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아니면 은유일지도.
서연이가 작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모든 집에는 아무도 감히 앉지 못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는 속삭여진 것들의 무게를,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의 무게를 지고 있죠. 창문 옆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떨리지만 여전히 손을 내미는 손들을, 늙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려요. 어떤 이들은 그저 쉬는 곳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떠남과 문 사이의 공간을 지켜주는 의자라고요. 마지막 구절에 이르자 은서의 숨마저 느려지는 듯했죠. 현우가 속삭였어요.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알아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마치 지구를 반 인치 움직인 것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은서는 헛기침을 하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죠. 정말 놀랍네요. 정말 좋았어요? 서연이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은서가 탁자를 가로질러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냥 좋았던 게 아니야, 서연아. 네 씨가 내 말을 들어준 것 같아. 방은 고요해졌죠. 그날 밤 늦때 현우는 하드 드라이브를 조사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부패의 정도, 데이터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사람들이 지울 수 있는 숫자인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예측치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요. 은서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죠. 그리고 당신은요. 그가 나지막에 말했어요. 당신은 그걸 멈추려 했더군요. 내가 그 편지를 봤어요. 그들이 결코 답하지 않았던 편지요. 23통 썼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돕고 싶어요, 은서 씨.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딸이 이 세상의 거대한 기계장치에 갇히게 된다면 내가 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싸웠다는 걸 알고 싶으니까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서서 하드 드라이브를 다시 가져갔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 콧노래를 부르며 포크를 정리하고 있는 서연이를 보더니 현우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 든 적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만요. 다음 날 아침 현우와 은서는 하드 드라이브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죠. 드라이브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게요. 현우가 돌아서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취약한 기분이에요. 비밀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 비밀에 이빨이 돋는 것처럼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은 항상 결과를 동반하지만 침묵이 안전과 같은 건 아니에요. 그가 의자를 빼서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항공우주에서 일할 때 말이죠. 그가 말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엔진이 고장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때 네 잘못이라고요. 은서가 눈썹을 치켜떴어요. 날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어쩌면 당신이 볼트가 풀리고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한다고 아무도 계속 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녀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어요. 당신은 몰라요. 거기엔 숫자나 예측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가족들, 정치인들. 이걸 공개하면 제 이름만 잃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망칠 거예요. 현우는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업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당신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해선 안 돼요. 그날 늦게 서연이는 뒷마당에서 골판지 상자로 로켓을 만들며 놀고 있었어요. 이봐, 로켓 사령관님. 은서가 미소 지으며 불렀어요. 서연이가 상자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서연 사령관, 기지에 보고합니다. 15초 후에 발사 예정입니다. 은서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탑승 허가 있나요? 서연이가 과장된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개 달린 도깨비랑 꿈 같은 비밀을 믿는다면요. 은서가 눈을 깜빡였어요. 날개 달린 도깨비? 제가 쓰는 이야기예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뒤처졌지만 자기 로켓을 만드는 도깨비 이야기요. 슬프지만 용감하죠. 은서는 상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나요? 서연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쩌면요. 하지만 가끔은 용감하다는 건 그냥 발사하기로 결정하는 걸 의미해요. 그 말에 은서는 얼어붙었죠. 너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알기나 하니. 전 8살이에요. 간식이랑 비밀을 가지고 다녀요.
같은 거네. 은서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서연아, 그녀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만약 누군가 아주 큰 비밀을,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길 바라니? 서연이가 생각했어요. 난 그들이 용감하기를 바랄 거예요. 날개 달린 도깨비처럼요. 다만 사랑으로 해야 해요. 분노로만 한다면 그건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도울 수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랑을 담아 조용히 진실을 알릴 거예요.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않고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현관에서 단호한 우아함으로 부츠끈을 묶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어디 가요? 그가 물었어요. 잡음보다 신호를 더 믿는 곳에요. 그녀가 대답했죠. 시내 외곽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내부 고발자들이 시를 읽던 것이죠. 현우는 팔짱을 끼고 문간에 기대어 섰어요. 그리 안전한 곳은 아닌데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인간적이고 그들은 여전히 진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그가 만약을 대비해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녀가 펼쳐봤죠. 좌표, 시간, 옥상.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호 증폭기. 10분 동안 끊김없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은서는 종이를 코트 안에 넣었어요. 왜 절 돕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제 딸이 당신에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애의 본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은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서연이가 잠옷을 입고 손에 뭔가를 든 채 계단을 뛰어 내려왔어요. 잠깐만요. 은서는 돌아섰어요. 서연이가 작고 구겨진 그림을 건네주었어요. 날개를 활짝 펼치고 흉터가 선명하며 눈빛은 단호한 날개 달린 도깨비 그림이었죠. 새로운 버전을 그렸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날지 않아요. 은서는 무릎 꿇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나도 그래.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죠. 문 닫힌 정비소와 세탁소 사이에 끼어 있는 잊힌 인터넷 방송국으로요. 은서는 검은 하드드라이브를 살아있는 것처럼 꽉 움켜쥔 채 서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서자 부스 안의 노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아직 방문 손님 봤나요? 그녀가 후드를 내리며 물었어요. 백내장으로 흐려진 그의 눈에 알아차림이 서렸어요. 차 대표, 다시 이 문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나도요. 그는 그녀를 그리고 하드드라이브를 응시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게 있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편집 없이, 지연 없이요. 그는 뒤로 기대어 손가락 마디를 꺾더니 스위치를 켰어요. 방송 중이라는 빨간불이 깜빡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제 이름은 차은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지 않았고 새벽처럼 공기를 갈랐어요. 지난주까지 저는 미래테크의 대표였습니다. 세상이 더 똑똑하게 생각하고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던 회사였죠. 우리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저에게는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경 행동 기술이 단순히 음악을 추천하거나 쇼핑 습관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적하고 조작하고 사람들의 결정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개인적, 심지어 의료적인 결정까지도요. 동의 없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제가 경고를 시도했을 때 저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돈을 받거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소음을 선택합니다. 저는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속삭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에 떨렸어요. 이것이 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만났던 아이처럼 사람들이 다시 날개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소녀가 세상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빨간 불이 더 빠르게 깜빡였죠.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 만약 무력하다고 느낀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시스템은 당신의 침묵과 정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딸깍 소리가 났어요. 마이크가 끊겼죠. 그들이 전파를 방해했어요. DJ가 속삭였어요. 방송 중단입니다. 은서는 얼어붙었어요. 밖에는 검은색 SUV가 멈춰섰죠. DJ가 일어섰어요. 뒷민이 있어요. 그가 중얼거리며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어요. 백업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도망쳐요. 은서는 테이프를 움켜쥐고 좁은 복도를 따라 달려가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20분 후 그녀는 현우가 알려준 옥상 좌표에 도착했어요. 현우는 녹슨 조종상자 옆에 서서 숙련된 솜씨로 케이블을 조절하고 있었죠. 그녀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방송국을 끊었어요. 그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그럼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현우는 케이블을 송신기에 연결하고 스위치 3개를 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의 기회예요. 약속대로 10분 동안 순수한 신호만 갈 거예요.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데크에 넣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창문에서 버스, 찌그러진 주방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편집되지 않고 멈출 수 없었죠. 옥상 바람은 이제 더 크게 울부짖는 듯 했어요. 마치 자연 자체가 귀 기울이는 것처럼요. 그러다 아래 골목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금속 계단을 밟는 부추 소리. 현우가 그녀에게 돌아섰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죠. 가요. 당신을 두고 안 가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그러고는 건물 가장자리로 걸어가 연결 상자에서 케이블을 뽑았어요. 불꽃이 튀었죠. 불빛이 꺼졌어요. 쉭, 쉭. 다음 날 그들은 박지영 변호사를 작은 법률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곳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더 강한 커피 냄새가 났죠. 최상의 경우 국회에 소환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헤드라인 속에서 사라질 거예요. 지영이 증거를 검토한 후 은서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현우에게 돌아섰죠. 하지만 난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걱정돼요. 현우는 눈을 깜빡였어요. 나요? 딸이 있잖아요. 지영이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것을 노릴 거예요. 은서는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영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친절했죠. 당신은 폭풍 밖에 있으면 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우 씨, 때로는 조용한 사람들이 먼저 사라져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은서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다면 이해해요. 그는 탁자를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열었죠. 서연이가 5살 때 달이 왜 우리를 따라오냐고 물었어요. 나는 빛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죠. 나는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은 현우가 이제는 알게 된 방식으로 삐걱거렸어요. 오래돼서가 아니라 침묵이 스스로를 옥죄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정이 넘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 금속성이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속한다면 당신 딸은 아빠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름, 학교, 병원 기록, 미래를 잃게 될 겁니다. 딸깍 소리. 발신자 표시도 흔적도 없었어요. 그저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 공기의 무게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뿐이었죠.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이가 반쯤 잠든 채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그는 알았죠.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겨우 미소 지었어요. 잠이 안 와? 그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접고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엄마도 은서 이모 같았어요? 졸린 목소리로 물었죠. 똑똑하고 조용하고 강한? 현우는 그녀를 팔로 감쌌어요. 아니, 그가 나지막에 말했죠. 엄마는 더 활발했지만 조용한 사람들을 믿었어. 서연이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괜찮을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응,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싫어해도요? 특히 그럴 때 그가 말했어요. 침묵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는 위험을 무릅쓸 만큼 중요한 법이니까.
2주 후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미래테크 파일은 박지영 변호사를 통해 국회 소위원회에 제출되어 이제 공개된 지식이 되었죠. 현우는 증거보관의 증인으로 증언했어요. 차은서는 기업 내부 고발의 상징이 되었고 비난받는 동시에 찬사받았어요. 하지만 세주 건너 작은 마을 이친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곳에서 차은서는 박은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역센터의 수학 강사, 휴대폰 없는 여자,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머핀을 굽는 여자로요. 현우와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어요. 하룻밤 묵는 일은 없었고 같은 길을 2번 이용하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도착할 때마다 서연이는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마치 조카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에게 달려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떠날 때마다 은서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방충망 문 뒤에 조용한 모습으로 마치 더 이상 어떤 과거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죠. 한편 현우는 작은 윤리 및 기술 비영리 단체에서 기술 자문 일을 시작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죠. 회의에는 청바지를 입고 탄 커피를 마시며 지력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책임에 대해 강연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와 서연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수프용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서가 한때 그들의 먼지 쌓인 피아노로 연주했던 것과 같은 멜로디를 나지막이 흥얼거렸죠. 아빠,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모가 옳았다고 말할 날이 올까요?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칼을 내려놓고 식기용 수건에 손을 닦았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있잖아. 진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서연이가 그를 쳐다봤어요. 아빠도 그랬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살아있을 때 뭔가를 지켜냈으니까. 서연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서가 서연이에게 가르쳐준 멜로디,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작곡했던 손글씨 악보 한 장이 들어있었죠. 맨 아래에는 은서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소음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노래하세요. 그는 그것을 피아노 위에 걸어두었죠. 특별한 의식 없이 그저 과거와 그 이후의 것들 사이에 조용한 약속처럼요. 그해 눈은 일찍었어요. 창문 밖으로 조용히 나선형으로 떨어져 현관 난관과 소나무들을 덮었죠. 작은 집 안에서는 벽난로가 부드럽게 타닥거렸고 그림자가 마루를 가로질러 춤추듯 번졌어요. 서연이는 거실 깔개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짧고 단호한 획으로 움직였어요. 그녀의 그림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죠. 날개 달린 피아노였어요. 현우는 소파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김이 얼굴 위로 피어올랐죠. 헤이, 아빠. 서연이가 여전히 스케치하면서 물었어요. 응, 아가. 그녀가 사려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은서 이모가 그때 아빠한테 말했던 것들이요. 그거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컵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릎에 팔꿈치를 댔어요. 모르겠어. 그가 말했어요. 일부는 그랬다고 생각해. 모든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진짜 의도는 사실 같았어.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아빠가 한 일은 옳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감 있는 미소는 아니었죠. 그랬다고 생각해. 쉬웠거나 심지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가 언젠가 편안함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아빠가 네가 하기를 바랄 일이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뭔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그녀의 그림을 다시 봤어요. 피아노의 날개? 그가 작게 웃으며 물었죠. 그녀가 활짝 웃었어요. 옛날 스파이 영화처럼 건물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폭발하는 대신 사람들이 거짓말을 멈추게 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거죠. 현우는 웃었어요. 정겹고 따스한 웃음이었죠. 네가 그 상상력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어요. 조용한 여름 저녁, 해가 언덕 너머로 지고 반딧불이들이 느린 박수처럼 깜빡일 때 서연이는 아빠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좋은 사람들 맞죠?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때 망가진 노래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아이를요.
어른들이 믿기를 멈췄을 때도 계속 믿었던 아이를요. 그리고 낮고 꾸준하며 확신보다 더 깊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우린 그러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진실일 거예요. 비밀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용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요. 한 싱글 아빠, 잊힌 멜로디, 그리고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요.